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국어 본심 개론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국어 공부의 방향성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을 끝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이렇게 물음표를 띄우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일례로 시간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올 때 아니면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질 때 그럴 때 더 갑갑하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유독 국어가 더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국어는 재능이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아, 네, 국어가 재능이다라는 소리가 진짜 이상한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공부의 어떤 방법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방법들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로는 진짜 말 그대로 웬만한 재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국어 영역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 방법이 갖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이 국어 영역이 원하는 어떤 방향성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는 거죠.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닫이 문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닫이 문을 열려면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옆으로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밀면 수월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미닫이 문을 두고 이 여닫이 문 열듯이 밀거나 당겨서 문을 열려고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밀면 쉽게 밀 수 있는데 이걸 자꾸 밀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걔 중에 힘이 센 친구들이 있어. 힘이 엄청나게 힘이 센 친구들이 막 문을 막 밀어가지고 막 당겨가지고 부시고 이렇게 문을 방을 나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서 막 되게 부러워가지고 와 저걸 어떻게 할까? 나도 근육을 키워야 될까? 막 이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애초에 미닫이 문을 디자인을 한 사람은 그렇게 문을 열고 이제 나오라고 만든 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사실 출제자의 의도와 방향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고 실제로 하고 계신 공부의 모습이 이제 국어 영역이 원하는 그 어떤 무언가를 충족시킬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찾아보려면, 제대로 이 방향을 잡으려면 스스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약간 좀 더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마음이 조급하니까.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걸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바둑이나 장기 이런 걸 둘 때도 이제 당사자는 안 보이는데, 그쵸? 제3자가 옆에서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훈수를 두잖아요. 그쵸?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당사자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실전적인 이야기가 막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제 분석을 해서 뭘 배워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조급하실 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왕 제 강의를 이렇게 접하게 되셨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좀 같이 살펴보시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좀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면 한번 부딪혀 보는 게 좋죠. 잘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조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대체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련된, 그러니까 그 과목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암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문제를 풀죠. 문제를 풉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뒤에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의 목적과 방향은 뭘까요? 어떤 효과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이왕 이렇게 만나 보신 김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방식의 공부는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주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머릿속에 하나씩 쌓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지식을 하나씩 쌓고 그것들을 어때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뭐 확인하는 거죠. 머릿속에 이거 있니? 저거 있니? 요거 여기서 이렇게 꺼내 쓰는 건데 꺼내 쓸 수 있어? 요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험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관련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진짜 조금 생각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애들은 진짜 그냥 문제 푸는 게 이제 전부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결국 문제를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것과 관련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머릿속에 그 지식이 없는데 문제만 들이다 풀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거고 대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공부의 방식이 뭐 잘못됐다, 이거 아예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지식을 쌓는 게 공부의 기본이기는 해요. 다만 이런 방식이 수능 국어 영역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수능 국어 영역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핀트가 좀 살짝 안 맞는다는 거죠. 핀트가 안 맞는다는 게
같이 봐야겠네요. 그쵸? 같이 봅시다. 어떻게 안 맞는 거냐면, 자, 국어 영역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어떻게 출제됩니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죠. 문학과 비문학이 나옵니다. 문학은 다시 어떻게 나옵니까? 고전 문학 있고, 그리고 현대 문학이 있죠. 그리고 비문학은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나오죠. 인문, 사회, 철학, 뭐 예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자연과학, 뭐 기술, 응용, 뭐 이런 것들도 마구마구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못하겠다 싶죠. 아니, 보세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좀 넉넉하게 잡으면 한 150작품에서 한 200여 작품 정도 공부를 하시면 얼추 커버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에서 200여 작품 정도의 지식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쌓아 놓으면 고등학교 1, 2, 3학년 걱정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딱 잡는 순간 어떻습니까? 숨이 턱 막히죠. 이걸 언제 다 공부하고 앉아있어? 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현대문학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거. 그쵸?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지식을 쌓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지금은 이제 문과, 이과 나뉘어져 있잖아요. 아직은. 그쵸? 나중에 뭐 통합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나뉘어져 있어요. 자기가 이제 선택한 과목을 공부를 하는 것도 벅찬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전공 계열의 이제 주제들, 비문학이 나오는 거죠.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막막하죠. 자기가 다른 것도 공부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재수생들 중에서 진짜 공부의 방향을 못 잡은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열심은 있는 친구들이에요. 공부의 방향은 못 잡았지만 열심은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막 저한테 선생님 저는 경제학이 약해요.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 원론이나 이런 걸 좀 사서 읽으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어때요?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막막하죠. 막막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일수록 국어 공부가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 언제 이 고전시가 작품을 다 머릿속에 넣어? 현대문학 작품은 뭐가 시험에 나올 줄 알고 어떻게 공부해? 그리고 비문학 주제, 지문의 주제들, 내가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좀 좋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EBS에 목을 매는 겁니다. EBS에 목을 매는 거예요. 왜? EBS에서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물론 연계가 되는 걸 준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근데 EBS를 한다고 해서 뭐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작년 수능,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수능 24학년도죠. 24학년도 수능만 생각을 해보셔도 EBS 연계율이 50%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EBS만 하면 한 50 몇 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50 몇 점 공부 안 해도 맞을 수 있는 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EBS 연계를 기대하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더 뛰어넘어서 EBS를 통해서 다른 걸 또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관련된 작품이 나오고 관련된 주제가 나오고 관련된 뭐 어떤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캐치해가지고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공부를 해도 불안하고 내가 안 본 데서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정치의 문제도 좀 섞여 있어요. 국어 영역이라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짚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어떤 작품이 나왔니, 그 작품을 예측했니, 주제를 예측했니, 지문을 예측했니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덮으니까 본질을 흐리게 만드니까 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달복달하게 되는 거죠. 저도 사교육 필드에 있지만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몇몇 이제 학원가 선생님들 중에서 자기가 작품을 예측해서 맞췄다, 주제를 예측해서 맞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의미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공부를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게 공부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쵸? 이런 게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이라는 건 이런 걸 확인하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니까 답답한 와중에 그거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수능 영역을 대비하는 게 완벽하게 대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불가능한 방식을 지금 수능이 90 몇 년이죠? 3년인가? 90년대 초반부터 수능 체제가 이게 쭉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됐네요. 30년간 유지가 됐는데 문제가 출제되는 기조가 물론 세부적인 유형들은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큰 기조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본질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요렇게 나왔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공부를 해서는 다 할 수 없는 이 정도의 작품군에서 문제가 출제됐고, 현대문학 작품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요즘에는 제가 학생 때 개봉했던 영화들의 시나리오 대본이 시험지 막 출제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새롭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도 문과, 이과 나뉘어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국어는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공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생 인문계열이라고 해서 자연계열 지문을 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인문계열 지문을 이제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세팅이 30년간 지속이 됐어요. 이게 30년 게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능 국어에서 이제 복수 정답이나 오류를 인정한 케이스가 한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90년대 초에 그 수능이 처음 이렇게 진행될 때 거의 초기 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류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어는 완성도가 되게 높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됐고 이런 방식으로 출제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거는 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저 시스템이 지금 그냥 1, 2년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 30년간 계속 유지가 되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고집을 하기보다는 쟤네들이 어떻게 왜 저런 걸 내는 걸까?
한번 뒤집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답노트 만들고 이게 분석이 아니라 왜 이걸 냈을까 하고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차근차근 시스템을. 자, 그러면은 수능 영역은 어떻게 이렇게 좀 뜯어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방식은 이제 분석의 시작은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잘 보시면 보세요. 자, 문학부터 하나씩 봅시다. 고전문학에서 150에서 200여 작품들이 요 풀에서 출제가 된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고전문학 작품들 중에서 어떤 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없는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내 머릿속에 없는 낯설고 새로운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문학도 마찬가지죠. 계속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풀을 늘려가고 있으니까 다 준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문학 작품, 현대문학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겠죠. 비문학은 명료하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어떤 주제와 관련된 지문이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자, 요렇게 생각을 좀 진행을 시켜보면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낯설고 새로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문학 작품이나 혹은 비문학의 어떤 주제들이 시험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겠죠. 여기에다가 지식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뭔가 좀 깔끔해지는 것 같은데, 그쵸?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 30여 년 동안 수능 국어 시험의 이런 세팅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것을 어떻게든 쥐어짜서 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겁니까? 그거를 가지고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봐. 이 말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한번 가지고 와봐 라는 말이겠죠. 정리가 됐어요? 요런 세팅이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유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조금 분석이 되십니까? 이런 세팅을 조금 더 정리정돈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낯설고 새로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지식에 접근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것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이 역량을 키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게 국어 영역이라는 이 시험의 뭐라고 할까요? 이 형태, 디자인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있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학 작품이 있는지 혹은 어떤 비문학의 여러 주제들이 머릿속에 들어차 있는지 이거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것을 갖다 줘요. 새로운 걸 갖다 준다고. 그러고 나서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거든? 너 이거 새로운 지식 너 걸로 가져갈 수 있어?
그 방법 알아? 그거 얼마나 할 수 있어?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공부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방식의 공부로 국어 영역을 대비를 하려면 답이 없는 건 이제 당연하다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접근 방법을 이제 확인하는 시험을 세팅을 하는 게 당연해요. 왜?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셔가지고 사회로 나가실 터인데 언제까지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사회생활을 하고 성인이 돼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든 새로운 거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세계도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그쵸? 어, 머릿속에 뭔가를 담아놓고 그것만 가지고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겠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영역은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신 대부분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뭐로 이제 데이터가 딱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 언어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뭐예요? 한국어잖아요.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뭡니까? 한국어 아닙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적어도 뭐 영어로도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말로도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살아가실 때 태어났고 살아왔고 하면 이제 한국어는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텍스트로 많이 되어 있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라는 영역은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고 그 역량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요즘엔 영상 세대잖아요. 영상으로 배우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또 조금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영상으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건데 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좋은 영상은 사실은 뭐 카메라 감독만 있는 게 카메라 감독의 어떤 기법, 촬영 기법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상을 어떻게 이어갈지 뒤에 있는 이제 스토리라인을 짜줘야 되는 거거든요. 시나리오를 짜줘야 돼요. 그런 작업들은 누가 다 합니까? 작가들이 하죠. 이해되시죠? 좋은 영상은 좋은 글쓰기 작가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생각할 여유가 생기시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 읽기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영역입니다. 뭐 영상, 텍스트 가리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상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대로 일단 남겨두고 지금은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방향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이제 국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 국어 성적을 잘 받고 싶다. 그러시면 단순히 머릿속에 문학 작품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 혹은 비문학의 여러 주제들을 미리 공부해 놓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머릿속에 없는 게 나올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그 길을 따라서 접근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오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오케이, 알겠어, 선생님. 그러면은 국어 영역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지식을 쌓는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 낯선 지식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을 배워야 되고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 중요하다. 오케이, 알겠어요.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는 거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면은 내가 어디에 좀 더 집중하고 어떤 부분을 훈련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보세요.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 이게 이제 낯설고 새로운 지식에 접근한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이게 이제 사고력이라는 친구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이 사고력이라는 친구는 사실 현생 인류에게 그냥 처음부터 장착되어 있는 그냥 그런 뭐라고 할까요? 되게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이게 막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능력이에요. 사고력이라는 거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쵸.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은 단계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3단계로 나누는데, 물론 이게 그냥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막 이런 걸 연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프랙티컬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한 3단계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고력이라는 게 낯선 것들, 새로운 무언가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기능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보는데, 보세요. 저를 이제 처음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 저를 만나면. 어떻게 제가 생겨먹은 사람인지를 눈으로 관찰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관찰을 쭉 하시면서, 저 사람은 머리가 저렇고, 피부톤이 저렇고, 안경을 썼고, 뭐 수염을 기르고 있고, 옷은 뭐 이런 걸 입었고, 앞에 이건 뭘까? 뭐 이러면서 눈으로 쭉 관찰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하십니까?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실 겁니다. 저 사람은 첫인상을 가졌으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 목소리는 이러니까 이럴 거야. 분위기는 이러니까 뭐 저럴 거야. 옷을 저렇게 입었으니까 저럴 거야. 뭐 이런저런 의미 부여들을 나름대로 할 거예요. 이걸 이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제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은, 그러니까 낯선 것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요 한 세 가지 정도의 단계는 거칩니다. 중간중간에 뭐 더 디테일하게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 3가지 정도 거친다고 보면 얼추 맞다고 봐요.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적용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그럼 다시 관찰하셔야겠죠. 피드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사고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고력은 되게 일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으실 때에도, 꺼내 입으실 때에도 사고력은 작동해요.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자기가 어떤 피부톤, 어떤 얼굴, 어떤 몸의 핏을 가지고 있는지 쭉 관찰하겠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도 쭉 관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입고 싶은 어떤 스타일에 대한 해석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에 따라서 내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 놓을 겁니다. 꺼내서 쭉 이렇게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입어보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옷이 잘 맞아. 그럼 뭐야? 그거 입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맞아. 그럼 어때요? 다시 관찰하셔야 되죠. 이해됐어요? 그럼 축구를 할 때도, 게임을 할 때도 사고력은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할 때 최근에 이제 아시안컵을 하고 있는데 그쵸? 아무튼 축구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막 뛰면 됩니까? 안 되죠. 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편은 어떻게 포지션이 이렇게 있는지, 나의 포지션은 무엇인지, 상대편의 포지션은 어디 있는지, 그렇죠? 이런 걸 다 관찰을 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할지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전략을 세웠던 대로 혹은 우선순위대로 그걸 시행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 통하면 어때요? 가면 잘 되는 거죠.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 잘 안 통하면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해되시죠? 사고력이라는 거는요, 공부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 생활의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쉼 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되게 일상적인 건데 왜 국어 공부에서는 이게 안 될까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 안 되냐? 사고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요 세 단계를 차근차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관찰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 적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특히 공부를 하실 때, 국어 공부를 하실 때 한 단계를 스킵을 하거나 점핑을 합니다. 어떤 단계를 스킵하거나 점핑하느냐? 요 단계입니다. 관찰을 스킵 혹은 점핑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합니다. 해석에서부터. 어떻게 해석에서부터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준 정리집,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열심히 외우거나 풀어 제낍니다. 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되게 잘하는 사람이, 그쵸? 잘 정리해가지고 문제도 되게 예쁘게 딱 포장을 해서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것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쵸? 게다가 심지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뭐예요? 지식을 쌓는 게 공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게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 지식과 정보를 정리를 해서 갖다 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거기에서만 나온다 생각하면, 아, 효율적이잖아요.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석에서부터 그냥 공부한다 생각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관찰하는 능력이 개발이 잘 안 됩니다. 혹은 관찰하는 법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보세요. 이게 그대로 똑같이 잘 나오면 되게 잘해요. 사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신은 잘하는데 수능은 잘 못 보는, 모의고사나 수능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만 잘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꼬아서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알 것 같은데 틀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신과 수능과 내신은 다르다. 수능을 잘하는 머리와 내신을 잘하는 머리는 다르다 하시는데 솔직히 좀 기형적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경험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수능 준비하는 걸 힘들어 하죠. 사실 근데 이런 건 내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신도 선생님들께서 정말 좀 너무 무책임하신 선생님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조금씩 변형을 해서 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관찰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스스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붕 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힘든 거죠, 공부가.
정리됐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줍니다. 자료를 줘요.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관찰하기를 선택합니다. 시도를 해요. 이거를 더 불편해지기를 이제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 이거는 재능이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재능입니다. 해석으로 시작을 했는데 관찰을 깨닫는다. 이거는 관찰로 돌아간다. 이건 재능이 맞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우습게도 이 관찰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재능이 맞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재능이 맞는데, 사실 그냥 배우면 돼요.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드렸던 것 같은데, 그쵸? 이건 요렇게, 돌아오는 거는 재능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건 재능이지만,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요, 배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이나 노동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프로 운동선수가 되려면 그쵸, 재능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내가 스스로 보기에 좀 멋있고 예쁜 몸을 만들고 싶다면 그쵸? 정말 선천적인 질병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꾸준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아주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몸은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이라는 거는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뭐하면 숙련하기만 한다면 한 6등급, 7등급도 2등급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갑니다. 1등급,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이나 만점은 1등급이나 만점은 조금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그래도 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시간만 있다면. 근데 이제 조금 촉박하다면 2등급까지는 충분히 그냥 찍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가르쳐 드리는 거지만 이게 관찰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제가 앞으로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일일이 다 짚어 드릴 겁니다. 지문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면서 읽으셔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들으셔서는 안 되고 자기가 직접 계속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과 숙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복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국어 공부를 그냥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냥 퉁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되게 무책임하고 나이브한 접근입니다. 좀 지겹고 당장의 의미가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기술과 노동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는 반복하면 다 합니다. 웬만하면. 재능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몸으로만 해도 되는 거는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못 견디고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조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주면 되게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요. 효율적으로 느낀다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느끼는 거죠.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생각하기에 효율적인 것과 비전문가가 생각하기에 효율적인 것에는 차이가 있죠.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정말로 공부를 하시려면 반복과 숙련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를 되게 많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영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딱 수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수영을 쫙쫙 하고 나가면 어때요? 되게 멋있게 쭉쭉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바로? 재능이 있으면 되죠. 그게 재능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때기 잡고 발차기부터 해야죠. 손은 무슨 발차기부터 발차기 몇 주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손 어떻게 하는지 배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좋아진다.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배우시고 그 역량은 어떻게 키우냐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사고력을 키우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사고력은 어떻게 키운다? 관찰하는 연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과 적용은 언제 해요? 요거는 이제 대학 가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수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는 딱 요 정도입니다.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재능이 더 필요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공을 가지게 되시고 학문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는 재능이 조금 영향을 미쳐서 하는 거고, 당장은 시작은 여기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몸으로 많이 때우셔야 된다. 국어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좀 지겹고 좀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저는 그게 국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기? 아니에요. 제가 어휘가 부족해서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면 어휘가 조금 부족해도 맥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어 시험은 디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방향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는 게 나와도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시험이 디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를 몰라도 너무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의 수준으로 어휘가 부족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비벼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뭔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뭔가 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시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공부의 기본 이런 모습들이 이런 방향성,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성은 수능 국어 영역의 시험의 디자인과 어떻다? 서로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 수능은 어떻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놨다.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낯설고 새로운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혹은 그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국어 공부를 하실 때 사고력을 기르는 방향을 잘 찾아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데 집착하지 마시고 사고력을 기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고력을 기르려고 하다 보면 지식이 쌓아지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게 요거랑은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어 공부를 하실 때 지식을 쌓기보다 문학 작품에 대한 혹은 비문학의 제 주제들에 대한 지식을 쌓는데 집중하셔서는 안 되고,
오히려 뭐다? 접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셔야 되고 그 역량을 키우셔야 된다. 그건 어떻게 키우냐? 자, 일단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방법은 제가 앞으로 개론 강의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릴 겁니다. 문학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자라날 거고, 그 능력을 어떻게 스스로 확인하면서 피드백할 건지. 그리고 문학 문제는 어떤 원리로 출제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비문학의 주제 지문들은 어떻게 읽는지. 주제와 상관없이 비문학 지문들은 어떻게 읽고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비문학의 문제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방법은 제가 확실하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방법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된다?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조급한 거예요. 너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요청드리는 거는 게 있을 거거든요. 아마도 거의 수능 기출을 분석을 꾸준히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솔직히 수능 기출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EBS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수능 기출만 보셔도 충분하거든요. 왜 충분한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딱 반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된다. 복습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기술이니까, 노동이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약간 잔소리 같은 건데, 노파심에 드리는 잔소리 같은 건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국어는 절대 그렇게 푸는 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진짜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운동이랑 똑같아요. 축구에서 축구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패턴 연습을, 기본적인 이런 패턴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격투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컨비네이션을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수만 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몸에 완전히 그 패턴을 익히죠. 그래, 패턴을 익혔을 때, 이제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상정한 상황이 안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그런 패턴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상황을 세팅해 놓고 거기에 내 몸을 맞춰 놓으면 유사한 상황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초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셨을 때는 사설 모의고사나 EBS나 이런 것들을 너무 깊이 파고드시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수능 기출을 굉장히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식을 쌓는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터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복습하고 숙련을 해주시면은 수능 기출을 가지고 숙련을 해주시면은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다 올라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요. 네,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문학 공부하는 방법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아마 제가 강의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문학 지문 읽는 법을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분석하는 법, 그리고 답을 찾아내는 법, 여기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제가 이제 상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아래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쨌든 서면 상담은 제가 가능한 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